다시는 안 갑니다. 요즘 필드종 다니신다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골프장 수십 곳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약창이 텅 비기 시작한 건 사실 시작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한국 골프장들의 심판의 날인지, 그리고 내 회원권과 주말 라운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에 라운딩 한번 나가려면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예약창이 열리는 순간 1초도 안 돼 자리가 동나서 새벽같이 알람을 맞춰놓고 클릭 경쟁을 벌이던 게 일상이었죠. 친한 사람들끼리 어렵게 잡은 티타임 하나가 마치 명절 기차표처럼 귀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나갈 길이 막힌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한꺼번에 필드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자리만 깔면 손님이 알아서 줄을 서고 가격을 올려도 예약이 꽉꽉 차던 그런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황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그렇습니다.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2021년 5,056만 명에서 2022년 5,058만 명까지 올라가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정점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정점을 찍고 나서 손님이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한 해 반짝 그런 게 아니라 2년 연속으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2024년 이용객은 4,741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점이던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317만 명이 사라진 셈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인구 300만이 넘는 대도시 하나가 통째로 골프장에서 빠져나간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식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한두 해 주춤하다 다시 오르거나 천천히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건 정점을 찍자마자 곧장 꺾여버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떠났느냐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0.3%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비싼 회원제 골프장은 1.3%나 빠졌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준 게 아니라 돈을 더 내야 하는 곳일수록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님이 떠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1홀당 평균 이용객도 4,610명에서 4,557명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여도 골프장 입장에서는 코스 하나하나가 조금씩 한산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흐름이 쌓이면 결국 매출의 직격탄이 됩니다. 더 비싼 곳에서 손님이 먼저 빠진다는 건 단순한 경기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갑을 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 골프장은 어제도 사람 꽉 차던데.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손님이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이 오히려 가장 화려한 법이거든요. 흔들리기 시작한 곳일수록 마지막까지 멀쩡한 척, 잘 되는 척을 하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붐비는 것처럼 보여도 한때 예약 전쟁터였던 코스에 주말마저 빈 티타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냥 넘길 수 없는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변화가 특정 지역 한두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 골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이고 그 큰 그림의 끝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무거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까요? 한 번 라운딩을 나가면 골퍼는 그 순간부터 걸어다니는 ATM 기계가 됩니다. 코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무려 4개나 뚫려 있거든요. 이걸 저는 강제 비용의 사중구조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멍은 누구나 아는 그린피입니다. 수도권에서 주말에 공 한 번 치려면
평균 22만 원에서 27만 원이 듭니다. 그것도 평균이 그렇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황금 시간대에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부릅니다. 주말 하루 라운딩 한 번에 어지간한 직장인 며칠치 일당이 그냥 날아가는 셈이죠. 더 황당한 건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원래 대중형은 회원제보다 싸게 받으라고 나라가 세금까지 깎아준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넘겨받는 대중형이 주말에만 42곳이나 됩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다 챙기고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완전히 거꾸로 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싸게 받으라고 깎아준 세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걸까요? 두 번째 구멍은 카트비입니다. 한 번 탈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 한 사람이 1년에 카트비로만 평균 21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화가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 타면 안 되냐? 우리는 그냥 걸어서 치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무조건 강제로 태웁니다. 내 두 다리로 걷겠다는데도 굳이 돈을 내고 카트에 올라야 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서 운동을 못하게 막고 돈을 받아가는 셈이니 선택권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구멍은 캐디피입니다. 한 팀당 14만 5천 원입니다. 2010년만 해도 9만 5천 원이었는데 14년 만에 절반을 훌쩍 넘게 52.5%나 뛰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디분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새벽부터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고된 노동을 하시는 거고요. 문제는 손님이 캐디를 쓸지 말지 스스로 고를 수도 없이 그 비용에 강제로 묶여 있다는 부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사람을 끼워 파는 시스템을 탓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구멍입니다. 바로 4인 필수입니다. 셋이 가도 안 되고 둘이서 호젓하게 즐기고 싶어도 안 됩니다. 무조건 4명을 채워야 코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펑크라도 나면 그 빈자리 요금까지 남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메워야 하는 시기죠.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이미 새는 구멍이 셋인데 임원수까지 강제로 채우게 만드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한 번 나갈 때 온 가족이 푸짐하게 외식하고도 한참 남을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도 끝이 아닙니다. 라운딩 중간에 그늘집에 들러 간단히 욕이라도 하려 들면 또 한 번 부담이 붙습니다. 동네에서 부담 없이 먹던 그 음식이 코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값이 껑충 끼어 있거든요. 이게 힐링일까요? 아니면 노동일까요? 쉬러 갔다가 통장만 탈탈 털리고 오는 기분.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4군데 구멍으로 받아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골프장의 속살을 한눈에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100원어치를 팔아서 손에 얼마가 남느냐를 보는 비율인데요. 2024년 대중형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36.9%였습니다. 100원을 팔면 37원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해 반짝한 게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40%대를 내내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웬만한 대기업도 100원 팔아 5원, 10원 남기기가 빠듯한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공치는 땅에서는 이렇게나 남겨온 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두기만 해도 손님이 알아서 찾아와 돈을 내주던 좋은 시절이 골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알이었죠. 그런데 더 많이, 더 빨리 빼먹고 싶은 욕심에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격이 된 겁니다. 막상 갈라보니 황금알은 한 알도 없고 내장만 쏟아지는 딱 그 꼴이죠. 손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걸어다니는 ATM 기계로만 본 대가가 이제 막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 가기였죠. 그렇게 발길을 끄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골프채를 들고 아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 골프 여행 예약은 1년 전보다 무려 62%나 늘었습니다. 인기 지역을 보면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태국 30%, 일본 14%, 베트남 12%. 특히 중국은 1년 만에 4%에서 16%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죠. 가까운 동네 골프장을 두고 부지지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값에 며칠 숙박비까지 다 합쳐도 국내에서 주말에 딱 한 번 치는 것보다 싸거든요. 짐 싸들고 동남아에 나가서 며칠 내내 실컷 치고 오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비쌀까요? 단순히 골프장 주인들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똑같은 18홀 골프장 한 곳을 1년 동안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일본은 25억에서 3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70억에서 80억 원이 듭니다.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핵심은 땅값입니다. 일본은 골프장 땅을 빌려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싼 땅을 처음부터 통째로 사들여서 깔고 시작합니다. 그 막대한 땅값 부담이 고스란히 유지비에 얹히고 그게 다시 그린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한 번 칠 돈이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서너 번을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손님들은 그 돈 주고 굳이 여기서?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요. 해외로만 떠난 것도 아닙니다. 더 가까운 곳에서 대안을 찾은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동네 강변이나 공원에서 비싼 장비 없이 캐디도 카트도 없이 즐기는 운동이죠. 등록 인구가 2020년 4만 5천 명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22만 9천 명으로 불었습니다. 5년 만에 5배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도 충분히 즐겁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수요가 빠지니 골프와 엮인 시장도 같이 식었습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던 골프웨어 시장은 2년 사이에 약 19%나 쪼그라들었습니다. 골프채 시장은 더 극적입니다. 코로나 호황기에 1년에 30에서 40%씩 커지던 시장이 2024년 들어서는 1분기에만 19%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옷도 안 사고 채도 안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장은 명백한 갑이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 황금 시간대를 잡으려면 새벽부터 예약 전쟁을 치러야 했죠. 손님은 아무리 비싸도 국말 없이 결제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안 가면 그만이다. 해외로 나가든 동네 강변 파크 골프장으로 가든 이제 손님에게는 갈 곳이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골프장은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쉬운 쪽이 손님에서 골프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내려던 그 구조가 결국 제 손으로 손님을 내쫓은 겁니다. 그동안 비싸도 참고 불편해도 참아주던 사람들이 드디어 칼자루를 쥔 거죠. 말 그대로 자기들이 자초한 결과를 이제야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전국 수백 개 골프장의 목을 동시에 조르고 있는 진짜 시한폭탄이죠. 그 정체는 바로 빚입니다. 손님이 좀 줄었다고 멀쩡한 회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골프장들이 위험한 건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빚더미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골프장 하나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넓은 땅을 사고 산을 깎아 코스를 만들고 잔디를 깔고 클럽하우스를 올리는데 수백억, 수천억이 우습게 들어가죠.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대부분 빚으로 지었습니다. 하필 코로나 시절은 금리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2021년 기준금리는 0.5%,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돈을 빌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빚을 내서 골프장을 올렸습니다. 손님은 미어 터지고 그린피는 매년 올랐으니 잘만 돌아가면 손님이 알아서 그 빚을 갚아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실제로 그때는 그게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3년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습니다. 불과 2년 만에 7배입니다. 빌린 돈은 그대로인데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두세 배, 많게는 5배까지 불어난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쪽에선 손님이 등을 돌려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목을 조릅니다. 들어올 건 줄고 나갈 건 폭증하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던 겁니다.
호황일 때는 멀쩡해 보였지만 금리라는 파도 한 번에 토대가 쓸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부동산 PF라는 빚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가진 돈은 별로 없는데 땅과 앞으로 벌 매출만 믿고 일단 짓고 보자며 끌어다 쓴 빚이죠. 그런데 이 PF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부실 위험에 빠진 부동산 PF 대출이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의 10%가 넘죠. 그러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빚 못 갚는 부실 사업장은 경매와 공매로 정리하겠다. 즉 시장에 강제로 내다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골프장이라고 예외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막상 팔려고 내놔도 사줄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절정기였던 2021년과 2022년만 해도 골프장 매매로 오간 돈이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게 2024년 상반기엔 단 한 건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 건입니다. 거래 자체가 사실상 멈춘 거죠. 살 사람이 사라지니 값도 떨어집니다. 한때 코스 한 구멍당 82억 원까지 갔던 몸값이 75억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불어나는 출구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망하려면 한참 멀었지. 우리 동네 골프장은 멀쩡하던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와 이름이 겹치는 한 운영사가 가진 에덴밸리 CC. 이곳은 2025년 2월에 법원이 망한 회사를 떠맡아 살릴지 정리할지 결정하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진 자산은 700억인데 갚아야 할 빚은 2,749억입니다. 빚이 자기 돈을 다 까먹고도 한참 마이너스. 그 정도가 무려 400%입니다. 쉽게 말해 가진 걸 다 팔아도 빚을 절반도 못 갚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1,500억대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그마저도 사겠다는 곳이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두리 작은 골프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진짜 무서운 대목입니다. 업계 1위인 골프존 카운티마저 지금 주인이 회사를 통째로 매물로 내놓고 새 인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1등도 손을 털고 나가려는 상황인 겁니다. 자본 잠식에 빠진 골프장이 74곳, 회생을 신청하는 곳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운이 나빠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빚으로 쌓아 올린 구조 전체가 금리라는 방아쇠에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망하려면 멀었다고요? 시한폭탄은 이미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터질 때 가장 먼저 휴지가 되는 건 골프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회원권입니다. 왜 회원권이 가장 먼저 위험할까요? 회원권이라는 건 결국 골프장에 큰 돈을 맡기고 그 대가로 받은 종이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골프장이 튼튼할 때는 그 종이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짜리 자산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 빚에 짓눌려 휘청이는 순간 그 종이의 가치를 떠받쳐줄 기둥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원권 시장은 2008년 약 30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에는 20조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회원권 값을 코스피처럼 묶어 보여주는 시세표, 회원권 지수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08년 3월 1715포인트로 꼭대기를 찍었던 이 지수는 67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 잠식, 그러니까 가진 돈을 빚이 다 까먹어 마이너스가 된 골프장이 74곳인데 그중 약 80%가 바로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의 돈을 받아 운영하던 곳들이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1억 원짜리 회원권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 대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법이 내 돈을 지켜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골프장이 회원과 맺은 보관금 약정을 자기 마음대로 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이제 돈 못 돌려준다고 선언하는 걸 막아준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회생 절차, 쉽게 말해 법원이 떠맡아 살릴지 정리할지 결정하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회원이 맡긴 입회금은 회생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빚 못 갚는 회사가 줄 서 있는 여러 빚 중 하나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맡겼어도 그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1억을 넣은 회원권이 어느 날 100만 원짜리 종이가 되어 있는 순간 그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다 건너 일본을 보시면 됩니다. 1990년대 초 일본에는 골프장이 약 2,460개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골프장의 5분의 1이 일본 한 나라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명문 회원권은 한 장에 1억엔, 우리 돈으로 약 9억 6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이 강남 아파트값과 맞먹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거품이 꺼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대표적인 회원권은 가격이 100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500곳이 넘는 골프장이 줄줄이 법정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문 닫은 골프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초만 자라던 그 너른 땅 위에는 골프공 대신 태양광 패널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인 LG-CNS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폐골프장 27홀 부지를 56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로 바꿔 2018년에 완공했습니다. 한때 1억엔짜리 회원권을 자랑하던 명문 코스가 이제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봐야 할 건 시점입니다. 일본의 골프장 숫자, 회원권 거품, 그리고 그 거품이 무너진 과정은 지금 한국이 걷고 있는 길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어제가 지금 한국의 오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골프장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큰 돈을 미리 받아 빚으로 굴리는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한번 처음부터 되짚어 볼까요? 골프장들은 그린피의 카트비, 캐디피의 인원까지 강제로 묶어 손님을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응답했죠. 그냥 안 갔습니다. 해외로, 다른 운동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렇게 빠져나간 손님의 빈자리는 그대로 빚이 됐습니다. 저금리 시절 미래 매출만 믿고 끌어다 쓴 돈이 금리가 뛰면서 한꺼번에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끝에서 가장 먼저 휴지가 되는 건 회원들이 맡긴 돈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몰락은 누가 등을 떠밀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캐디분들의 잘못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손님을 한계까지 쥐어짜도록 설계된 강제 비용 구조가 스스로 화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 이건 인과응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과 을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예전엔 부르는 게 값이었고 손님은 그저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가격은 결국 손님이 정합니다. 칼자루는 이제 소비자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비싸면 안 가는 그 단순한 선택이 모이고 모여 시장을 움직입니다. 둘째, 혹시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그 골프장 운영회사의 살림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이 빚에 다 까먹혀 마이너스는 아닌지, 법원 손에 넘어간 상태는 아닌지를요. 불안만 키우지 마시고 사실부터 확인한 뒤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골프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 그게 곧 시장을 바꾸는 한 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결국 어떤 골프장이 살아남을지를 정하니까요. 비싸게 받던 곳들이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손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역 골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린피 좀 내렸나요? 아니면 여전히 배짱으로 받고 있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둘도 없는 정보가 됩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한국에서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간 35만 8천 명, 역대 최고예요. 그런데 전국 장례식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손님이 역대급으로 느는데 가게가 망한다니 말이 안 되죠. 2025년 7월 16년을 버틴 제주대병원 장례식장마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항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부조도 빚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장례, 부모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체크리스트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분은 35만 8천 명, 하루에 약 982명입니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님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장례식장은 호황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의 장례식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손님은 역대 최고로 느는데 정작 가게는 망하고 있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죠.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풀어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중 상당수가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 하나를 품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 장례는 좀 간소하게 하고 싶다. 부조도 안 받고 싶고 자식들한테 큰 짐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막상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어딘가 걸리죠. 이거 혹시 불효 아닌가? 부모님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냥 속으로만 삼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결혼식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호텔 빌리고 수백 명 하객 부르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작게 치르는 스몰 웨딩을 두고 누구도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뜰하고 현명하다고 하죠.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잔치도 작게 치르는 게 흉이 아닌 시대인데 장례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작게 보내드리는 게 결코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오래전에 이 선택을 끝냈어요. 이걸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장률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인 2001년만 해도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됐습니다. 정확히는 38.5%였어요. 그 시절엔 매장, 그러니까 묘를 쓰는 게 당연했고 화장은 오히려 어색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화장률은 약 94%입니다. 거의 모든 군이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시간만큼 흐르는 동안 우리 장례 문화가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묘를 쓰는 게 당연하던 사회에서 화장이 당연한 사회로요. 이건 누가 위에서 시켜서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이 각자의 형편과 생각에 따라 하나씩 선택한 결과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거대한 변화를 한 번 겪어냈고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빈소 자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빈소를 차리지 않고 가족과 정말 가까운 분들끼리만 조용히 떠나보내는 무빈소 장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을 따로 받지 않고 입관을 마친 뒤 곧장 화장으로 모시는 방식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무빈소 장례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정말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계에서 어림잡아 10명 중 1명에서 많게는 5명 중 1명꼴, 그러니까 15%에서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화장이 그랬듯 이제는 빈소를 줄이는 변화가 우리 곁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줄이고 싶다는 여러분의 마음은 별나거나 야박한 게 아니라 시대가 함께 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안 받고 안 주는 게 마음 편하다는 말, 부조도 이제 비처럼 느껴진다는 말, 내 마지막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이 모든 마음은 부끄러워하며 숨길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동안만큼은 저는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것,
작게 보내드리는 것,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변화가 어떻게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장례식장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걸까요? 손님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대 최고로 늘었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죠. 하루에 약 982명,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잔례를 치르는 가족도 그대로 있습니다. 빈소도 어쨌든 빌리긴 빌려요. 그런데 왜 장례식장은 돈을 못 벌까요? 손님은 분명히 왔는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까? 빈소를 빌려주는 값, 그러니까 대관료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받습니다.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루로 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쯤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오던 곳은 따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장례식장의 본질은 슬픔이 아니라 밥값이었습니다. 조금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를 뜯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3일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빈소에 사람이 오면 그분들이 그냥 절만 하고 가지 않잖아요. 육개장 한 그릇, 편육 한 접시, 떡과 과일, 그리고 술 한 병, 이걸 다 장례식장 안에서 먹고 갑니다. 밖에서 사들고 오는 거 아니죠. 식당이 그 안에 있고 음식도 거기서 팝니다. 조문객 한 사람이 와서 쓰는 식대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손님이 150명쯤 왔다고 치면 식음료 매출만 적게는 4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됩니다. 빈소 빌린 값보다 밥값이 더 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밥값에 붙는 마진이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빈소 대관료는 정해진 값이라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음료는 다릅니다. 손님이 많이 올수록,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매출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사흘 내내 끼니 때마다 손님이 들고 밤새 술상이 차려지죠. 그러니 장례식장 입장에서 진짜 알짜는 빈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빈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였던 겁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큰 회사 구내식당이나 분대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식당을 직접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체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밥을 한 끼, 두 끼 파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수백 명이 꼬박꼬박 와서 먹는 그 물량으로 먹고 삽니다. 한 끼당 남는 돈은 작아도 사람이 끊이지 않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죠. 장례식장도 똑같았습니다. 슬픔의 공간이라고 부르지만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사흘 동안 수백 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저 조문이라고 불렀을 뿐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 기억하시죠? 무빈소가 늘고 가족장이 늘었다는 그 변화 말입니다. 안 받고 안 주는 게 속 편하다. 부조도 이제 빚이다. 자식한테 짐들기 싫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빈소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을 안 하니까 슬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식대 매출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조문객 150명이 와서 밥을 먹던 빈소가 가족장으로 바뀌면 손님이 30명 안팎으로 줄어요. 그러다 무빈소를 택하면 아예 0명이 됩니다. 조문을 안 받으니까요. 45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들어오던 식음료 매출이 한순간에 0원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게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이게 바로 손님은 왔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는 말의 정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님조차 안 오게 된 거죠. 빈소 한두 칸은 여전히 빌려주지만 그 빈소에서 밥 먹을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통 3일장을 다 차리면 평균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빈소 없이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는 무빈소로 가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드니 당연히 반가운 일이죠. 짐을 던 거니까요. 그런데 같은 그림을 장례식장 쪽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한 집에서 1,500만 원이 돌던 자리에 이제 200만 원밖에 돌지 않습니다. 그 차액의 대부분이 바로 사라진 밥값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던 짐만만큼 장례식장의 매출이 그대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도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죽음이 줄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 모이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은 죽음을 파는 곳이 아니라 죽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멀쩡한 가게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한 장례식장당 평균 조문객 수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 가게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매출이 이렇게 통째로 빠졌는데 장례식장들이 순순히 문을 닫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빠진 돈을 어디선가 메워야 했어요. 문제는 그 손실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이면 방금 가족을 잃고 정신없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밥 장사로 벌던 돈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장례식장도 건물 빌리고 직원 월급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라진 매출, 그냥 손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어딘가에서 메워야 합니다. 누구한테 메울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방금 가족을 잃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유가족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특정 장례식장이 나쁘다, 어느 업체가 악덕업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슬픔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노리고 그 슬픔을 인질로 잡고 한 번에 몰아서 뽑아내는 구조요.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가지 3종류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용품 폭리입니다. 수의, 관, 이런 물건들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장례 치러보신 분 계실까요? 그 순간에는 가격을 따질 정신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다. 자식 마음이 다 그래요. 그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립배병원 장례식장에서 파는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무려 82.2%였습니다. 이게 2012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예요. 마진율 82%가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에 들여온 물건을 50만 원 넘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국감에서는 전북대병원이 마진율 54.6%로 전국 국립대 14곳 중 1위를 찍기도 했어요. 사립도 아니고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가격표를 안 봅니다. 정확히는 못 봅니다.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알선비, 그러니까 콜비하고 리베이트라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올해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주 한국병원 장례문화원이라는 곳에 장례 리베이트로 첫 제재를 내렸어요.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다들 그렇다더라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공식 적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건 추측이 아니라 적발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정위가 까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무려 112개 상조업체가 장례 지도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찔러줬습니다. 총 3억 4천만 원이요. 구조가 이래요. 유가족을 데려와주면 한 건당 70만 원. 이걸 콜비라고 부릅니다. 손님 한 명 알선해준 대가로 70만 원이 오가는 거예요. 꽃은 더합니다. 빈소에 세우는 재단꽃 있죠? 지정된 꽃집에서 사라고 유도한 다음 그 꽃값의 30%를 장례 지도사한테 떼어줍니다. 여러분이 낸 꽃값의 3분의 1이 슬픔을 위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조회사를 안 끼고 유가족이 직접 찾아오면 50% 깎아주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리베이트 줄 데가 없으니까 그만큼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조회사 통해서 온 유가족은 그 리베이트 비용까지 얹어서 더 비싸게 냈다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경황 없고 가장 따져볼 여유가 없던 유가족이 가장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운구 할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타고 한참 뒤에야 미터 기업 할증 안내문을 발견하는 기분. 다들 아실 겁니다. 야간이라 더 받고 거리가 멀어서 추가 받고 그 순간에 누가 왜 이렇게 비싸냐 따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내는 거죠. 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게 남았어요. 상조회사 락인 구조입니다. 락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묶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조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892만 명입니다. 900만 명에 육박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리 낸 돈, 그러니까 선수금 총액이 무려 9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9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이 상조회사 통장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상조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는 선수금의 50%만 보장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을 부어놨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5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절반이 그냥 날아갑니다.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이 감각 아실 거예요. 고점에 물려서 도저히 못 버티고 손절하면 반토막 나서 나오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더 불안한 건 상조회사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에 163개였던 상조회사가 2026년 1분기엔 76개로 줄었습니다. 9년 만에 절반 넘게 사라진 겁니다. 내가 든 상조회사가 그 사라지는 절반에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묶어보겠습니다. 장매용품 폭리, 콜비와 리베이트, 그리고 상조 락인.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예요. 사람이 슬픔으로 판단력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을 정확히 겨냥해서 평소라면 절대 안 낼 돈을 한꺼번에 받아내는 구조. 저는 이걸 슬픔을 인질로 잡는 구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느 한 사람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밥장사 매출이 통째로 빠지자 그 구멍을 메우려고 시스템 전체가 유가족 쪽으로 손을 뻗은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악당이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구조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공정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칼을 댔다는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첫 단추는 끼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장례식장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라면 나는 조심하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균열은 이미 빈소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장으로, 봉안당으로, 그리고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로요. 장례식장이 무너진 그 충격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도미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장례식장 사장들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균열은 이미 장례식장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의 미래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칸이 쓰러지면 그 다음 칸, 또 그 다음 칸이 차례로 넘어가죠.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 중에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94%입니다. 거의 10명 중 9명이 넘죠? 한 세대 전만 해도 절반도 안 됐는데 이제는 화장이 기본값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의 유고를 어디에 모실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화장한 유고를 모시는 곳을 봉안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봉안당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추모공원은 실외 시설까지 다 합쳐도 채워진 비율이 약 95%를 넘어섰어요. 사실상 빈자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곳들이 수년 내에 만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화장은 기본이 됐는데 정작 모실 자리가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로 지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봉안당이나 화장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내 집 근처에 그런 시설은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가 자기 집 앞에 봉안당이 들어서는 걸 반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안 된다고 미루는 사이에
정작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써야 할 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은 가장 많이 사는데 화장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겨울철처럼 돌아가시는 분이 몰리는 때가 되면 화장 예약이 며칠씩 밀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할 자리가 없어서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그 슬픈 순간에 자리나기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죽을 자리를 살아있을 때 미리 예약해둬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리의 문제였다면 이제 더 무거운 도미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한 것보다 더 서늘한 건 그 자리에 모셔줄 사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연고 사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숫자가 2020년에 3,13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5,415명까지 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같은 기간에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계속 늘어서 2024년에는 3,924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 있어요. 이 무연고 사망자들 중에 진짜로 가족이 한 명도 없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죠? 아닙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가족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거나 피해서 무연고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연락이 끊겼거나 사정이 복잡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떠나는 시대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에이, 그건 혼자 사는 노인들 얘기지. 나는 아직 젊은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바로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가구의 약 36%, 그러니까 3집 중 1집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노인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나 가족이라도 막상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을 들어줄 사람이 4명도 안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요즘은 운구할 사람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부르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길에 관 한쪽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불러야 하는 상황. 이게 먼 미래의 남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점점 옅어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이 무너진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균열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화장은 기본이 됐는데 모실 자리는 차오르고 떠나는 사람은 느는데 보내줄 사람은 줄어드는 이중의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한 업체가 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사회 전체의 숙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솔직히 좀 막막하고 쓸쓸하실 겁니다. 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다니 마치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죠?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놀랍게도 이 위기를 먼저 알아채고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스럽죠? 사망자는 늘고 장례식장은 무너지고 봉안당은 차고 떠나는 사람을 받아줄 자리조차 부족하다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먼저 마주하고 답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화장시설이 부족하다. 짓고 싶어도 주민 반발 때문에 못 짓는다. 이게 우리가 봤던 큰 벽이었죠. 그런데 경상남도 거제와 통영이 그 벽을 아주 영리하게 넘었습니다. 두 도시가 손을 잡고 화장시설 하나를 30년 동안 같이 쓰기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거제가 건립비의 절반인 99억 원가량을 내는 대신 자기 땅에 새로 짓느라 200억 원 넘게 들일 일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제 시민들은 통영 시민과 똑같이 10만 원만 내고 시설을 이용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다른 지역 시설을 빌려 쓰느라 80만 원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짓기 싫은 시설 하나를 두고 서로 떠넘기는 대신 같이 쓰자고 합의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좋은 예예요. 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산분장이라는 게 정식으로 허용됐어요. 산분장은 화장하고 남은 골분, 그러니까 고운제를 바다나 지정된 시설에 뿌려서 보내드리는 방식입니다. 봉안당에 자리를 사서 모시는 것 말고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자리가 부족하고 비용도 부담되는 시대에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 놀랍게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방식에 긍정적이라고 해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가 낯설고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거든요. 일본에서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르는 가족장 비율이 2015년에는 10집 중 3집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거의 절반까지 늘었습니다. 빈소 없이 하루 만에 마무리하는 방식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일본의 전통적인 3일장 비중은 그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변화는 일본이 이미 10년 전부터 겪어온 흐름인 거예요.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는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먼저 간 나라가 보여준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기술도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이 사진 한 장과 10초짜리 음성만 있으면 떠나신 분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에서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별의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신호로만 가볍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사회가 바뀌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이거잖아요.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약속드렸죠? 끝까지 보시면 내 장래, 부모님 장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체크리스트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3가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빈소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아두세요. 무빈소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족과 정말 가까운 분들에게만 부고를 전하고 따로 조문은 받지 않고 고인을 모신 뒤 곧장 화장으로 보내드리는 방식이에요. 빈소를 길게 빌릴 일도 없고 수백 명 밥상을 차릴 일도 없으니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전통 3일장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쯤 든다면 무빈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7,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짜리 묶음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항목이 줄줄이 따라붙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고인을 깨끗이 모시는 비용, 모셔두는 비용, 운구할 때 붙는 추가 요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500만 원, 700만 원까지 부풀어 오르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빈소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어디서부터 추가 비용인지를 계약 전에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식당에서 메뉴판 가격만 보고 들어갔는데 자릿세에 봉사료까지 따로 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리 물어보면 막을 수 있는 거품이에요. 두 번째, 상조에 가입하셨거나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조에 미리 넣어둔 돈, 그러니까 선수금이 무려 9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가입자만 900만 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상조회사가 망하면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법으로는 회사가 받은 돈의 절반을 따로 안전하게 떼어 보관하게 돼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보장되는 건 그 절반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조회사 수가 몇 년 사이 163곳에서 76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어요. 망한 회사가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상조회사가 내 돈의 절반을 규정대로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는지,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이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고점에 물린 주식을 손절하면 반토막 나듯이 모르고 있다가 회사가 무너지면 그동안 부은 돈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거품과 폭리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슬픔에 빠진 가족이 경황이 없어서,
갑자기 닥친 일 앞에서 따져볼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두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빈소 없이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달라. 부조는 받지 마라. 거창한 수혜 대신 평소 입던 깔끔한 옷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족에게 말해두고 짧게라도 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남은 가족이 헤매지 않습니다. 업체가 권하는 대로 끌려가지도 않고요. 거창한 유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식사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보내줘 라고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떠나는 사람의 뜻이 분명하면 남는 사람의 어깨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빈소를 택하든 안 하든 비용 항목은 미리 확인하고 거품을 조심하기. 둘째, 상조는 내 돈의 절반이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기. 셋째,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에 첫 발을 떼신 거예요. 장례식장의 몰락. 처음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신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의 슬픔이나 애도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건 그동안 슬픔에 얹혀있던 거품, 허례허식이라는 이름의 군더더기예요. 한 세대만에 화장률이 4알도 안 되던 데서 9할을 훌쩍 넘긴 것, 빈소 없는 장례를 택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이건 우리 사회가 이미 마음으로 답을 내린 결과입니다. 작게 보내드리는 게 덜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1,500만 원을 쓴 장례가 200만 원을 쓴 장례보다 더 깊은 애도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빈소가 크든 작든 조문객이 많든 적든 그건 충분히 좋은 작별이에요. 미리 이야기 나누고 차분히 준비해두면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가장 따뜻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장례 혹은 부모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빈소를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